조이대만큼이나 천대엽의 뻔뻔함에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으로 실질적 법원의 2인자, 조이대 카르텔의 선봉에 있는 천대엽.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도 앞장서 파기환송을 외친 추악한 인물. 조이대의 부실 판결들을 앞장서서 옹호해온 그 천대엽을 조이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거대한 성역 안에 넣으며 자신의 아바타를 심어두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으로 드러난 선관위의 추악한 진실은 결국 조이대가 선거권을 쥐고 흔들려 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진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잖아요. 네. 예, 얘네들이 네. 조이대, 천대엽 이런 애들이. 근데 천대엽이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선관위원장으로 가는 거는 이거 이렇게 찝찝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자, 지금 사법부가 심각한데요. 내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조이대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지금 대놓고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주심 판사가 누구였습니까? 박영재였습니다. 이런 자를 법원 행정처장에 앉혔어. 조이대가. 이건 정말 천하의 나쁜 짓입니다. 이번에는 또 보란 듯이 우리가 천대엽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보란 듯이 천대엽이를 노태학 후임 선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다는 거야. 와, 얘네들 지금 다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박영재가 오늘 지금 막 이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사법개혁에 반발을 해서 법원 행정처장직에서 사퇴하겠다. 뭘 하면서 사퇴합니까 지금? 지금 또 입장이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야. 대법관직을 내려놔야 돼. 그렇죠. 그러면 나 대법관을- 조금 그렇죠. 진정성. 네. 예. 얘네들 지금 너무 노골적입니다. 조금 그리고 걱정도. 선관위가 왜 네네. 그랬을까? 네네. 뭐 투표용지가 모자란다는 게 이게 대명천지가 가능한 일인가? 뭐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관성에 기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만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갑자기 오세훈이가 역전하고 오세훈이가 이기니까 이슈가 팍 가라앉았어요. 그렇죠. 그냥 전원길만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전환길만. 근데 저는 선관위가 어떤 조직인지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관위는 법원 조직입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선관위원장은 누가 정하냐면 대법원장이 정하는 조이대. 겁니다. 네. 그다음 서울 선관위원장은 서울 법원장이 겸임하도록 돼 있어요. 오민석인가? 네, 오민석입니다. 예. 이런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조이대의 준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사실일 겁니다. 한번 좀 더 취재를 해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조이대가 뭐 이 사태와 관련해서 연관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조이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조직이 선거관리의 총책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그 행정으로서 보면 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준이 낮은 까닭은 뭐냐면 법원은 도전받지 않아서 그래요.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네. 독립되어 있어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독립되었기 때문에 도태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현장 대응력 같은 것도 없어요, 별로. 네. 그러니까 난리를 만들잖아요. 예. 아니 상상이 안 되지 아니 않습니까? 조이대 어떻게- 작품인데 아니 어떻게 작품이라면 투표용지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황교안 같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 네. 투표용지를 뭐 찍지 않아서 투표용지를 적게 갖다 놔서 송파라는 아주 좋은 국힘의 텃밭에서 유권자들이 참정권 행사할 기회를 봉쇄한다. 이런 그 말 비슷한 말도 안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맞아요, 맞아. 하필이면 또 국민의힘이 주로 당선되는 곳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아니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선관위는 사실상 법원 관할이지. 아니 사실상이 아니라 100% 법원 관할이에요. 행정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계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거는 정치적인 공격일 뿐이고 또 하나 아니 오세훈이 당선된 거잖아요. 지금 예. 아직 선관위에서 저 당선증은 안 주겠지만 예. 투표함이 안 열려서 그러나 만약 그게 아니라 정원호가 당선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거의 막 제2의 내란 수준으로 갔을 폭동이 겁니다. 일어났을 그러니까 거예요, 아마. 이게 선거 영향도 안 미치는 뭐 아주 적은 미미한 투표지 부족 사태였지만 이거 굉장히 폭발적인 사건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상대로 정원호가 만약 당선이 됐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거- 민주당이 뭐 말만 그렇게 무슨 개혁 운운하는데 조이대 하나 탄핵도 못 시키고 아유 정말 참.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네. 그야말로 이재명 타임이 돼야 되고 이재명 타임 때 민주당이 뒷받침 잘하면서 정말 제대로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고 한동훈이든 오세훈이든 내일이 없는 그냥 지금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정치인으로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같은 사람이 클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양분이 될 겁니다.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예. 파기환송할 때 주심 대법관이었잖아요. 둘 간에 오간 거래가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 이런 거래는 아니어도 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 법사위에 박은정 있지, 서영교 있지, 추미애 있지, 김용민 있지, 최혁진. 예, 최혁진 있지. 아 여기 잘못 왔구나. 여기 아주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영재 오자마자 사법개혁안이 바람처럼 촥 진행돼 나가지. 기회는 이때다라고 이때다. 생각하고 내려놓으면서 네. 사법개혁 반대해요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 이제 그만할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결기를 보이려면 대법관 그만둬야지. 그렇죠. 이렇게 그게 맞지. 대법관 그만두고 네, 그렇지. 지금이 기회예요. 싸우려면 대법관 그만둬야지. 그렇죠. 어딜 가? 맞아요. 어딜 가? 제가 그랬거든요. 잘 오셨어요. 법원행정처장 잘 오셨어요. 너무 무서워. 내가 기다렸거든. 그래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자, 12.3 비상계엄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표현한 적이 없잖아요. 표현한 적이 없어 이놈들이.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는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특검이 조이대가 위헌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혐의 쳐줬잖아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죠.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제 개인적 의견으로 개인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에 가서 디립다 혼났을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자기는 도망가듯이 갔을 건데 어딜 가? 근데 이게 사법개혁에 지금 저항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국회에서 진행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진행한 사법개혁, 이 3법에 진행되는 게 불만이다. 이것은 자기들은 못 받아들인다 하면 대법관을 그만두든지 이것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냥 그만둬야 사퇴해야 돼요.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아,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조이대 대법원장 직을 걸고 본인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행정처장 그만둔다고 국민들이 누가 뭐 아우 안타깝다 뭐 박영재 안에서 그게 무슨 아무런 저항하네. 뭐 예, 이렇게 안 아, 그런 느낌이 안 느낌도 들잖아요. 없죠. 뭐 누가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메시지가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법사에 나가가지고 솔직히 좀 많이 두들겨 맞더라고. 아, 그래서 아,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 네. 그만둔 거. 그게 합리적이네. 네. 희대형 날만큼 했잖아. 축해서 형이 가만 형은 안 나오고 씨. 막 이랬을 것 같아. 자기는 안 나오잖아요. 조이대는 안 나오잖아. 한 번 나와봤거든.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법개혁에 부정하고 싶거든. 조이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게 결단 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이대 결단을 대법원장이 그 지난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준 조이대 사법부의 국민 불신 이것이 사법개혁의 촉발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니면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이 안 붙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도 법원은 좀 이렇게 그래도 검찰 너무 잘못하니까 그랬는데 사법개혁이 지금 훨씬 더 지금 아, 국민들이 심각해. 분노하는 것은 조이대 대법원장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결단을 지금이라도 내려주시라. 네. 정말 사법개혁안 마음에 안 들면은 대법원장직을 거셔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재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오세훈 안 되는 것을 바랬을 거니까 서울시 재선거 해도 좋겠다라고 막 떠드는 것 같기는 해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서울시장 선거 재선거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뭐 재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법적인 부분하고 정치적인 부분하고 잘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래요? 이따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재선거가 가능하기는 합니까?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예, 천대지변이라고 딱 규정이 돼 있죠. 그렇죠. 재선거 그리고 요건이.
천재지변으로 투표를 못했을 경우에 연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 투표가 이미 투표 개표까지 지금 다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소송으로서 재선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선거인이나 후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갖고 하는 건데 근데 대법원에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거의 명백할 정도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선거무효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서울시장 재선거는 거의 어렵다. 왜냐하면 송파구에서 문제가 됐던 투표소 다 합쳐봐도 지금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의 표차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좀 어렵다. 다만 그 근소한 차이로 표가 갈렸던 뭐 송파구나 이런 데에 시구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할 수도 있겠다, 소송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서울시장은 안 되는 거고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선인이 사퇴하면 재선거가 열립니다. 그렇겠죠. 오세훈 후보가 사퇴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당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재선거에 관한 특별법. 뭐 장동혁 대표까지 다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한다면 그러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전면 재선거를 할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그거다. 예. 근데 이제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진 쪽에서 이걸 강하게 주장하면은 마치 이제 또 저쪽에서 선거에 그렇죠. 불복하는 거냐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이걸 먼저 주장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세훈이랑 국민의힘이 먼저 정리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세훈이 받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송파 잠실에 그 이제 재선거 관련된 시위가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이게 막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양상이 변화하면은 아마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이 더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먼저 그렇게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못 받을 거는 없지. 이 정도 스탠스로 지금 나아갈 걸로 보여집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만들면 못할 것은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김한 기자님. 네.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국힘당이 이겼잖아요. 네. 오세훈 후보가. 그런데 장동혁도 그렇고 지금 조강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재선거를 하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오세훈 당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그런 심리보다는 굉장히 나쁜 정치죠. 나쁜 정치인데 어떤 의미에서 나쁜 정치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거가 끝나면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이 있을 거다. 목소리가 나올 거다. 선거 전까지는 그래서 선거 앞두고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피했는데 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어떤 동아줄처럼 활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부족하고 만약에 이게 정치로 풀려고 하면 잠실에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의도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야당 대표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막 몰래 마스크 쓰고 뭐하고 팻말 들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SNS에서 보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내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뉴스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야당 대표가 거기에 모여있는 세력들이 본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다라는 판단 하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들과 함께하는 게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다라는 판단 하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금 출구가 없는 그 상황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장동혁 꼼수는 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동혁 전혀 없이 선거를 치렀고 오지 마라. 또 무조건 장동혁이 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오세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세훈 딱 당선으로 끝나니까 장동혁이는 의원총회도 안 나오고 지금은 계속 지금 잠실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요. 자기 당에 그러니까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라고 했냐면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는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한지 무엇을 감추려는 것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패배를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9시 반에 그 당시 아침에. 근데 개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표수를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그게 격차가 벌어진 걸 그 복구가 안 되니까 패배를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를 인정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당의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도대체가? 그러니까 혹시 정원호 후보를 찍었나? 정원호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니까 수상한 쪽을 고르면 당선증을 받은 사람이 수상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에 선거가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데 우리는 패배를 인정했다니까? 근데 왜 뭐가 수상하다 그런 거 도대체?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원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 그래 우리 그럼 선거 소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바로 또 그걸 선거 불복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공격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일종의 함정을 파놓는 그런 수법이 아닌가 싶고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취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돌파해내는 것 또한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식으로 극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진짜로 이 장동혁 대표는 정말 민주당의 전략 자산입니다. 꼭 연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들도 분명 잠실에 가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잠실에 모여 있는 것은 좀 저는 이걸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첫째는요, 숫자가 적지 않아요. 경찰 추산 3만 5천 명인가 돼요. 그러면 아마 이게 일반적인 뭐 동원하는 집회고 그렇다면 10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치거든요. 경찰 추산 3만 5천 명이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장소가 올림픽 공원이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해서 구경 삼아서 모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아직은 누가 확실한 주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뭐 황교안, 전한길, 모시탄 이런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선거만 얘기하자. 그리고 정치권하고는 거리를 두자. 성조기는 그리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민주당이 지금 선거 끝난 후에 모양새가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일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한 스피커들은 이제 20대 2030들에 대한 비난을 했고 제가 보기엔 수위가 지나쳐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스윙보터가 우리를 찍지 않았다라고 그 세대를 집단화해서 비판하는 방식은 어떤 정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고 거기 모여있는 2030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결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정 이슈인 거 아닙니까? 2030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면 민주당이 이번 선거 를 포함해서 지난 선거에서도 뭔가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이 공정 이슈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2030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한 축인데 실제가 그러하든 실제 그러하지 않든 그러면 대중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라고 하면 그 현장에 가서 뭔가 정치적 활로라든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그 이제 말하자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도 좀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벌어졌던 우리 결의 집회가 아니야. 저거 분명히 부정선거 얘기하기 시작할 거야. 극우 집회가 될 거야.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뭐 취재기자들이 올리는 메모나 현장 동영상들 보면 그 모습을 굉장히 절제하려고 해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 이슈에 2030들이 왜 반응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서 2030들에게 왜 졌는가.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생산적인 성찰적인 고민으로 나아가야 이제 말하자면 그 세대와 척지지 않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2030은 원래 저래. 그리고 저 집회는 극우화 될 거야. 보수화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단정해버리는 태도로 나아가 버리면 사실 이게 이번 뭐 사건에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해내야 된다. 이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현장에 갔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거에 우리가 불복할게요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그건 선을 그으면 돼요. 우린 그거 안 한다. 근데 다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2030들이 느낀 어떤 모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그다음에 대중정당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찾겠다. 이게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약간 미진한 모습입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예. 어제 저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제가 보고 느낀 거는 그거였어요. 부정선거 이슈나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포커스해가지고 올라오는 쇼츠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는 일반인들의 쇼츠도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가서 보려고 가봤습니다. 진실은 다수는 일반인이고요. 예, 물론 그 안에 모스탄이나 뭐 민경욱, 황교안 같은 극우 세력들도 와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자기애들의 마음대로 한번 끌고 가보려고 부정선거를 크게 외치고 막 대열을 흐트러뜨리려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과 선을 명확하게 그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리 가라고 얘기를 하고 성적이 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자봉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무슨 테이프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뭐 커피를 나눠준다거나 과자를 나눠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보고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우리 10년도 더 됐네요. 옛날에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집회를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랑 굉장히 양상이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집회를 할 때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고관여층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신혼부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우리 저 소고 잘못 먹으면 우리 죽는 거야? 하는 그런 불안감에. 그리고 그것들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실제로 뭐 30개월 이상 소고기나 이런 것들은 수입 안 하는 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모였던 것처럼 지금은 2030이랑 그 아기를 데리고 나온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 그 사람들은 물론 제가 보기에 그중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찍었던 사람들은 소수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극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질서 잘 잡혀 있고 마치 무슨 축제하듯이 친구들 따라서 이렇게 막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광우병 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사람들이라면은 뭐 광화문에 있는 전광훈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이 사람들의 목소리와 원하는 바를 잘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도리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거나 하는 식으로 민주당이 또 어떤 기회나 전화위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광우병 때는 일단 거기에 모였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명박 정부의 어떤 그 실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정이 투영이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정 세운 서울시장의 당선은 부정선거입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낙선한 것도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리고 일부러 저러나? 이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라는 말씀을 대통령이 했어요. 이렇게 되면 개헌을 해서라도 이 선관위에 대한 시스템, 체계를 좀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손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어허. 그러니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긴 한데 지금 이제 지역선거위원회는 물론이고 지금 중앙선거위원회까지 모두 다 판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헌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관행으로 굳혀진 거지. 판사들이 다 책임자로 있는 거에 헌법에 정해진 게 아닙니까? 헌법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수정해도 상당 부분 나아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나는 선거관리위원장만 대법원 판사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더니 모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억나세요? 벌써 이제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최재형 전 감사위원장. 네. 그 사람이 그 대전인가 충남인가 선관위원장 했는데 자기가 선거법 위반을 하게 되자 법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하. 괴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선거 관리를 법관들이 하는데 법관들의 실무를 모르고 선관위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본인들은 몰라. 예.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웃기냐면 선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선거를 한 사람들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자격이 날아가는데 선거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에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 그동안 솔직히 얘기해서 부정이들이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지적받을 거 많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시스템은 네. 제대로 돼 있는데 거기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엉망이었던 것이지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닌 인간들이 또 여기서 장사질을 해대고 있다는 건데 일단 장동혁이가 아이고 생명 연장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아우 좋아요. 원래 장동혁이 이렇게 하겠죠. 그럼요. 전면 재선거 하자고 하면서 대목 장사를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지금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재선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얘기할 단계는 지났다. 오. 재선거를 해야 된다. 어이구야.
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네. 국민의힘이 당선됐다고 음. 그 지역을 빼고 논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세훈, 추경호도 그렇고 뭐 유이동 뭐 이러다 겨우겨우 당선됐는데 전국제 선거를 요구하는 거. 2021년에 독일에서 이 나경원이 똑같은 문제가 주장했던 한번 거. 있었어요. 나경원이 주장했던 예, 거. 그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제가 된 지역구만 다시 투표를 하라고 결정을 했었어요. 네. 사실 전면적으로 재선거를 한다는 건 국가적 혼란도 그렇고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 너무나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지역만 재선거를 하는 건 한번 좀 그래요. 그래볼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은 언제나 오케이요. 뭐 국민의힘이 하자고 하면은. 그리고 오세훈은 진짜 다시 선거가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저는 또 해봐야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장동혁은 꽃놀이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오세훈이 입을 꾹 다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바보 만드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자기 선거 끝나자마자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기 사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걸로 버틸 수 있거든. 실제로 이제 그 기자들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장동혁이 거기에 대한 답을 올림픽 공원에 나가 있는 시민들을 보십시오라고. 누가 보면 시민들이 올림픽공원 나가가지고 장동혁 연호하고 있는 줄 그러니까 알겠어. 장동혁 지지선언인 줄 알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뭔 상관이지? 그랬었죠. 이게 장동혁 수준이 저런 거예요. 너 지금도 장동혁 성대모사 한 거야? 아니요, 제가 목소리가 원래 비슷했어. 그렇습니다. 연습해봐. 너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영식이도 노력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 양반만큼 이렇게. 아이고 장동혁은 제가 장동혁이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장동혁은 본인 생명 연장에는 좀 천부적인 것 같아요. 이걸 이슈를 받아가지고 아니 그 바탕엔 뻔뻔함이 동반이 그렇죠. 돼요. 그거 없으면 저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혹시 판사들이 살려주려고 근데 처음에 이거 터졌을 때 장동혁이 재선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 거기에 이제 10,000명 넘게 모인다고 하니까 요거 장사된다. 여기에 들어가서 속으로 쏙 들어가면 되겠다. 뭐 이 생각을 해서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 같아요. 그게 장동혁이니까요. 그렇죠. 이 지방선거를 이겼냐 졌냐 논의가 이미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 선관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문제가 지금 잠깐 뒤로 좀 미뤄진 상태거든요. 그렇지. 장동혁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죠. 좋지. 네. 좋죠. 신났어.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한다는데 참 염치도 없다. 아니 근데 선관위에서 저지를 한 거를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타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탓으로. 아니 근데 얘네들은 그 윤석열이 선관위 침탈했다가 지금 5개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준은 그건 거야. 대통령은 선관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자기들 기준에서 뭐 그런 것이지. 자기네들 기준에서는. 아니 이 얘기는 대통령과 이제 오부 요인들이 할 얘기인 거고. 그렇지. 근데 본인이 대통령과 둘이 앉아서 할 얘기는 아니죠. 나는 만나줬으면 좋겠어. 대신 지난번 같이 비공개로 하지 말고 라이브로 박살날 걸 장동혁이. 에이구. 아무튼 그러면서 장동혁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 편을 갈라서 이익 얻으려는 꾼들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본인 얘기를 하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이 못 끼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전환길 얘기를 하는 건가? 이미 그 전환길 같은 꾼들은 어떻게든 끼려고 지금 거기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일반 정상적인 시민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오셨어요. 정말 네. 젊은이들도 많이 나왔어요. 정상적인 젊은이들이. 화날 일이죠. 그 하는 행태를 보면서 그 직접 경험하는 좋은 그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다. 극우 부정이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무튼 민주당도 지금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이 초기 이슈를 좀 뺏긴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민주당도 강하게 나갔어야 돼요, 선관위. 맞아요. 기토 강하게 네. 하면서 재선거건 뭐건 특검, 국정조사 빨리 하자. 막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물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언론이 조중동 이런 애들이 덜 받아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더 목소리를 개별 의원 차원에서라도 더 많이 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렇죠. 이제 그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이 이슈를 강하게 받아치면 지니까 그러네 좀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이슈에 올라타는 또 모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사실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모르시지만 제가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지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오. 네. 그리고 저는 지휘자. 야. 네, 그리고 선거 개표 결과 같은데 참석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의 문제점을 상당히 좀 잘 아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참관자.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영업자. 그런 걸 떠나서 영업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인 업자.
저기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선거의 문제가 반드시 극우들의 문제의 관점이어서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가 이 특정 기관이 장악하면서 불투명해졌다라는 또 자성의 목소리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좀 변가지 상상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이 하나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설마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장동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정원호 후보 끝나자마자 깔끔하게 승복 선거 축하한다 오세훈 막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 왜 빨리 승복했어? 부정선거 들킬까봐 그러지. 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민주당 정원 후보는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새롭게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임기는 7월 1일에야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서두를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한지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6월 3일 날 선거인데 승복을 6월 30일 날 해야 됩니까? 아니 원래 대부분 당일 승복해요. 당연하죠. 저 그리고 이제 정원호 후보는 서둘러서 승복 선언을 한 게 아니고요. 개표가 거의 마무리됐을 시점에 서울시장 선거가 워낙 치열해서 4일 오전에 승복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이거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건지 다 그냥 본인 어머니 같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장동혁이 생각했을 때 자기를 지지해 주는 건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일부 사람들일 거고 그 사람들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저도의 기회를 지금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이죠. 뭐든 지금 살기 위해서 집어갖고 던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근데 어쨌든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거기 이제 올림픽공원 앞에 모여 계신 분들이 뭐 이른바 부정선거 세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남의 판돈으로 이렇게 자기 인생의 도박을 매는지 어떻게든 거기 끼려고 머리를 놓고 있는 사람들 밀어내도 계속 지금 머리 밀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유효적절했다, 시기적절했다 말씀드리고 하는 짓거리가 그냥 유치원생 보는데 유치원생도 부모가 좀 버릇없이 키운 그래가지고 남의 선의를 아기를 가지고 물어뜯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아이가 된 게 아닌가. 이거 부모님이 엄마가 혼내야 되는데 이거 엄마가 너 왜 이상한 짓 하냐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어머니 혼내셔야 돼요. 장동혁 좀 아들 좀 못된 짓 하잖아요 저렇게. 자 거기에다가 오세훈은 이제 침묵 중인데 밖글을 쓱 보니까 취임 거부라는 액션을 검토한대요. 즉 뭐 다시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일단 내가 뭐 다 우리가 원하는 선관위에 대한 그 수습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내가 취임 거부를 검토하겠다. 그것도 뭔 바보 같은 짓이야. 아니 당선됐다고. 근데 선관위의 관리 문제는 관리 문제로 남겨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도 액션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취임 거부라는 걸 지들이 만든 단어 아니야. 취임 거부. 그러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취임을 거부할 거면 사퇴를 해야지. 그냥 사퇴를 해야 돼. 사퇴하고서 재선거하자고 하면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재선거하게 되면은 진짜 오세훈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재선거에 다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못한다는 거는 오세훈은 진짜 딱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세훈은 그러고 있다라는 말씀. 그 장동혁은 지금 당선자들 어렵게 당선된 사람들하고는 역시 자기 살기 위해서 상의 같은 거는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나경원이 제일 코미디죠. 처음에 투표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선거 무효다. 재투표, 재선거, 독일 봐라라고 얘기하더니 어느새 독일 얘기는 쏙 들어가고 입을 며칠간 다물고 있더니 어젠가요? 어제 얘기했어요? 슥 올려놓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인이 재선거하지 않았어요? 김은혜하고 나경원하고? 무효다 그랬어.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투표, 재선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독일 얘기 쏙 빼더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건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맞죠. 나경원은 나경원이에요. 나경원, 장동혁 대단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죠.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오늘 직접 육성으로 얘기도 했지만 X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도 지금 판 다 깔아놨어요. 국정조사, 특검 다 오케이. 빨리 만들자. 장동혁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 쟤는 빨리 되면 안 돼. 그렇죠. 빨리 되면 안 되지.
저런 너무나도 초등학생이 봐도 혀를 끌끌 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마치 비장하게 말이야. 자기가 저 중심에 서갖고 장사해 먹으려고. 이 선관위의 문제를 빨리 얘기했대서 지금 뜨거울 때 뿌리 뽑아야 되거든. 그런 건 전혀 관심 없. 그러니까 국가, 국민 관심 없다니까요. 지금 뭐 내일 아마 이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새로 선출이 되니까 거기가 선출이 되면은 뭐 장동혁이고 나발이고 그냥 원내 지도부끼리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죠. 그렇게 네. 돼야 되겠죠. 빨리 해가지고 이거 선관위 문제는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책임자들 저는 샅샅이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범죄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리 최민희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은 참 총대를 잘 매는 것 같아. 최민희 의원은 그 문제된 지역만 재선거하자라고 하고 박선원 의원도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네, 문제가 된 지역. 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선거를 지금 다 하자는 거잖아요. 뭐 그건 이제 말도 안 되고 문제가 된 지역에서만 하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 문제가 된 지역에서도 사실 재선거는 쉽지 않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 변님 짧고 쉽게. 재선거 지금 유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은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예. 하고 또 법 판단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법부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대법원에서 여기는 1심이 대법원이에요. 1심이? 예, 1심이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의 판단을 내려야 재선거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방선관위원회에다가 소청이라는 걸 신청을 해요. 오케이. 일종의 행정심판이에요. 이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법원에 가서 선거 무효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소청 절차에서 선거를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네. 현재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게 재선거에 사유가 되느냐, 재투표에 사유가 되느냐 했을 때 현재로는 안 돼요. 현재로 나와 있는 거는 천재지변 같은 거만 가능하게끔 돼 있기 나경원도 그 때문에.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예. 근데 여야가 합의해서 법 문구를 바꾸면 돼요. 오케이.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 문구 바꾸고 소급 적용하면 됩니다. 이런 행정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능은 한데 합의할 리가 없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절대 안 하죠. 진짜 내란당이. 복잡한 문제인 게 만약에 그 재선거 그 문제가 됐던 지역만 재선거를 한다고 해도 6월 3일에는 투표를 할 수가 있어서 투표를 하셨는데 재선거 날짜에 투표를 못 하시는 분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국민 기본권 문제가 걸릴 수 있지. 그리고 그분도 이제 투표권을 침해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 이거 굉장히 복잡한 단단한 그 오래된 이어가지고 네.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장동혁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현장에 가보신 분들이 거기엔 진짜 정상적인 청년들,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 단순히 이 말도 안 되는 선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긴 뭐합니다만은 우리가 흐린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건 거기에 이미 좌판 깔고 대목 장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폭력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태들 지금 내란당뿐만이 아니고 몇몇의 언론들이 시위대의 구구는 일부고 일반 시민들, 정상적인 시민들,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껴있죠.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중 일반 시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갇혀있던 분들이, 직원들이 지금 뒷문으로 나가는데 JTBC 기자입니다. 저분을 잡고서 지금 휴대폰을 집어던진 거예요. 그리고 안경을 뺏어갖고 집어 내동댕이치고요. 그리고 저렇게 같은 여성인데 뒤에서 붙잡고 못 가게 하고 둘러싸고 감금을 합니다. 저렇게. 저러면서 밀고 당기고 저 짓거리를 한 거예요. 서부지법대 솜방망이 때문에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건데 이제 서부지법대는 저 당시에서 실제로 막 때려대고 가래침을 뱉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저렇게 위협을 하고 휴대폰을 내동댕이 치고 일상생활에서 저랬으면 저거 체포감금 바로 체포, 바로 수갑이에요. 네, 바로 수갑. 근데 왜 저기선 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와, 저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것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흐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더 그렇고요. 그리고 쟤들이 얘기하는 게 6.3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5.18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5.18 때 니들 그랬잖아? 전두환이 죽였어. 뭐 알고나 얘기하는지 그때 희생당한 시민들
그 처참한 사진들을 봤어야 저것들이 이런 얘기를 못하죠. 5.18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려면 5.18 존중을 해야지 먼저. 그 얘기는 뭘 하겠습니까? 수없이 얘기해봐야 그러니까요. 저것들한테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다 이제 JTBC 여기자가 저렇게 폭행을 당한 거에 대해서 JTBC는 강력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저거 다 영상도 있기 때문에 다 특정이 되겠죠. 가해자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한테도 신분증 내놓으라. 그리고 저기 다른 직원이 나가고 있는데 스톱 신분증 주세요. 이러는 유튜버가 있어요. 구구 유튜버애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편의점 택배가 들어가는데도 그걸 지들이 검수를 하고 거기에 있는 시민들의 명부를 마음대로 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들 조롱이 심각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경찰들한테 중국인이라고 그러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경찰을 둘러싸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주고 조롱하고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 좀 쌤통인데 이준석도 갔다가 봉변당했다. 아니 이준석 그거 갔다가 본변도 본변인데 이준석의 워딩이 너무나 새끈하잖아요. 애미. 그 어머니가 중국인이냐 쌤통이긴 한데 이준석도 진짜 봉변 당한 게 그건 맞아요. 그 왜 가 거기를? 나 참나. 자, 근데 보니까 이제 일요일에는 교회 가가지고 확 빠졌었대요. 그러니까 그 구구교회의 영향력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전환길이 또 가서 뭐 이거 되고 확성기 되고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원하지 않는데라고 항의하는 시민들도 있었고, 아무튼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TBC 저 폭행했던 애들. 어느 정도 처벌? JTBC요? 예, 아까 저기 막 땡기고 막 안경 더 집어 던지고 휴대폰 던지고 했잖아요. 일단 다중에 의한 특수 폭행 감금 체포 감금에다가 잠깐 저러고 있었어도 감금인 거죠. 당연하죠. 거기에다 다중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또 휴대폰을 이렇게 쳐서 파손했는데 이거를 기물 파손행위라고 봐야 될지 경우에 따라서 강도행위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뺏으려고 한 그 행위가 강도행위에 수반된 기물 파손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그럼 특수강도거든요. 특수강도. 그러면 이제 윤석열하고 별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죠. 자, 들으셨죠? 자, 고발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가해자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정필승에게 전화 한번 해보시면 네. 아주 좋은 조건으로 참관자이자 업자이시죠. 지휘자, 참관자, 네네, 영업자, 업자. 네. 업자. 감사합니다. 머리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는 다시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쟤들도 교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 변론 과정에서. 그럼요. 너 내가 잘 봐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걸로. 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구들이 물을 만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황교안 씨 네네. 사퇴하세요. 라고 얘기를 정말 물 만났죠. 자, 그러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를 봐야 되고 또 후원 계좌에 또 단단하게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액션을 하는데 아니 저걸 보고서 아유 후원해줘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놀라워요. 절벽에서 뛰어내린다고. 황교안이 절벽에서 큰일 난 듯이 비장하게 뛰어내리는 모습 보세요. 올라왔습니다. 절벽. 자, 경찰관들 다치니까 조심해. 내가 뛰어내릴 겁니다. 조심해. 왜 저기서 뛰어내려? 저 경찰한테 폭행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경찰분들 조심해 이 얘기가 네. 나 잘 받아. 막 이렇게 들릴 정도로 실제로 자기는 저거에서 겁났을 수도 있겠다. 아니 1m인데 영업인 이야기를 자꾸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씨 부러워요. 왜요? 서부지역법 폭동 사태 생기자마자 자기가 변론하겠다고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저거 했었죠. 이거 끝나면 뭐 할까요? 저분들 혹시 저분들 지금 다 지금 땡땡땡땡땡 캐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 와가지고 저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소고발 돼가지고 JTBC에서 또 막 고소고발하고 경찰 뭐 그리고 뭐 이 뭐 서류 같은 것도 막 가져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절도에다 개인정보 위반에다 이거 또 자기가 무료 변론한다고 하고 또 그렇죠. 후원받고. 네, 무료 변론한다면서 제대로 변론이 된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또 후원금을 받아내실 텐데
그 실제 그 송파구 거기 가가지고 실시간 영상 중계하고 뭐 일반 시민들한테 검문하고 이런 애들이 돈을 얼마나 벌어먹었는지 그 슈퍼챗 현황이 있거든요. 잠깐 한번 보세요. 그 준비됐습니까? 아까 캡처했던 거 있죠? 저렇게. 네, 뭐 어떤 채널은 그때 이제 잠실 실동 이투표소 앞에서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네. 당일만 560여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고. 어이구 저기에 없는 애들이 더 벌었네. 네, 퍼넷마이크, 일론 머스크, 제주도 꾸꾸진이, 학소, 뭐 이빙태들이 200, 300, 500 이렇게 벌었네요. 아무튼 뭐 신이 나 있다. 하루 사이에 한 2천여만 원 벌었다고 하는데 근데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부정선거론자들은 아닙니다. 그거 좀 이제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상당수가 섞여 있는 거는 저런 걸 보니까 알겠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성조기를 흔든다던가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 이제 연단에 올라와서 얘기를 할 경우에도 좀 제지를 하는 좀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좀 저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분노해서 나오신 분들과 좀 부정선거론자들은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재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오세훈 안 되는 것을 바랬을 거니까 예. 서울시 재선거 해도 좋겠다라고 막 떠드는 것 같기는 해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서울시장 선거 재선거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뭐 재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법적인 부분하고 정치적인 부분하고 잘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래요? 이따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재선거가 가능하기는 합니까?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천재지변이라고 딱 규정이 돼 있죠. 그렇죠. 재선거 그리고 요건이. 천재지변으로 투표를 못했을 경우에 연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 투표가 이미 투표 개표까지 지금 다 종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소송으로서 재선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선거인이나 후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갖고 하는 건데 근데 대법원에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거의 명백할 정도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서울시장 재선거는 거의 어렵다. 왜냐하면 송파구에서 문제가 됐던 투표소 다 합쳐봐도 지금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의 표차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좀 어렵다. 다만 그 근소한 차이로 표가 갈렸던 뭐 송파구나 이런 데에 시구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할 수도 있겠다, 소송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서울시장은 안 되는 거고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선인이 사퇴하면 재선거가 열립니다. 그렇겠죠. 오세훈 후보가 사퇴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당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재선거에 관한 특별법. 뭐 장동혁 대표까지 다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한다면 그러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전면 재선거를 할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그거다. 예. 근데 이제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진 쪽에서 이걸 강하게 주장하면은 마치 이제 또 저쪽에서 선거에 불복하는 거냐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이걸 먼저 주장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세훈이랑 국민의힘이 먼저 정리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세훈이 받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송파 잠실에 그 이제 재선거 관련된 시위가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이게 막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양상이 변화하면은 아마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이 더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먼저 그렇게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못 받을 거는 없지. 이 정도 스탠스로 지금 나아갈 걸로 보여집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만들면 못할 것은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김한 기자님. 네.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국힘당이 이겼잖아요. 네. 오세훈 후보가. 그런데 장동혁도 그렇고 지금 조강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재선거를 하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오세훈 당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그런 심리보다는 굉장히 나쁜 정치죠. 나쁜 정치인데 어떤 의미에서 나쁜 정치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거가 끝나면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이 있을 거다. 목소리가 나올 거다. 선거 전까지는 그래 선거 앞두고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피했는데 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어떤 동아줄처럼 활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부족하고 만약에 이게 정치로 풀려고 하면 잠실에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의도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야당 대표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막 몰래 마스크 쓰고 뭐하고 팻말 들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SNS에서 보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내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뉴스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야당 대표가 거기에 모여있는 세력들이 본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다라는 판단 하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들과 함께하는 게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다라는 판단 하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금 출구가 없는 그 상황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장동혁 꼼수는 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동혁 전혀 없이 선거를 치렀고 오지 마라. 또 무조건 장동혁이 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오세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세훈 딱 당선으로 끝나니까 장동혁이는 의원총회도 안 나오고 지금은 계속 지금 잠실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요. 자기 당에 그러니까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라고 했냐면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는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한지 무엇을 감추려는 것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패배를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9시 반에 그 당시 아침에. 근데 개표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표수를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그게 격차가 벌어진 걸 그 복구가 안 되니까 패배를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를 인정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당의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도대체가? 그러니까 혹시 정원호 후보를 찍었나? 정원호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니까 수상한 쪽을 고르면 당선증을 받은 사람이 수상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에 선거가 결과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데 우리는 패배를 인정했다니까? 근데 왜 뭐가 수상하다 그런 거 도대체?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원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 그래 우리 그럼 선거 소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바로 또 그걸 선거 불복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공격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일종의 함정을 파놓는 그런 수법이 아닌가 싶고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취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돌파해내는 것 또한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식으로 극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진짜로 이 장동혁 대표는 정말 민주당의 전략 자산입니다. 꼭 연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들도 분명 잠실에 가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잠실에 모여있는 것은 좀 저는 이걸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첫째는요, 숫자가 적지 않아요. 경찰 추산 3만 5천 명인가 돼요. 그러면 아마 이게 일반적인 뭐 동원하는 집회고 그렇다면 10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치거든요. 경찰 추산 3만 5천 명이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장소가 올림픽 공원이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해서 구경 삼아서 모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아직은 누가 확실한 주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뭐 황교안, 전한길, 모시탄 이런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선거만 얘기하자. 그리고 정치권하고는 거리를 두자. 성조기는 그리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민주당이 지금 선거 끝난 후에 모양새가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일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한 스피커들은 이제 20대 2030들에 대한 비난을 했고 제가 보기엔 수위가 지나쳐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스윙보터가 우리를 찍지 않았다라고 그 세대를 집단화해서 비판하는 방식은 어떤 정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고 거기 모여있는 2030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결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정 이슈인 거 아닙니까? 2030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면 민주당이 이번 선거
포함해서 지난 선거에서도 뭔가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이 공정 이슈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2030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한 축인데 실제가 그러하든 실제 그러하지 않든 그러면 대중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라고 하면 그 현장에 가서 뭔가 정치적 활로라든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그 이제 말하자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도 좀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벌어졌던 우리 결의 집회가 아니야. 저거 분명히 부정선거 얘기하기 시작할 거야. 극우 집회가 될 거야.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뭐 취재 기자들이 올리는 메모나 현장 동영상들 보면 그 모습을 굉장히 절제하려고 해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 이슈에 2030들이 왜 반응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서 2030들에게 왜 졌는가?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생산적인 성찰적인 고민으로 나아가야 이제 말하자면 그 세대와 척지지 않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2030은 원래 저래. 그리고 저 집회는 극우화될 거야. 보수화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단정해버리는 태도로 나아가 버리면 사실 이게 이번 뭐 사건에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해내야 된다. 이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현장에 갔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거에 우리가 불복할게요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그건 선을 그으면 돼요. 우린 그거 안 한다. 근데 다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2030들이 느끼는 어떤 모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그다음에 대중정당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찾겠다. 이게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약간 미진한 모습입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어제 저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제가 보고 느낀 거는 그거였어요. 부정선거 이슈나 막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포커스해가지고 올라오는 쇼츠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는 일반인들의 쇼츠도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가서 보려고 가봤습니다. 진실은 다수는 일반인이고요. 예, 물론 그 안에 모스탄이나 뭐 민경욱, 황교안 같은 극우 세력들도 와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자기애들의 마음대로 한번 끌고 가보려고 부정선거를 크게 외치고 막 대열을 흐트러뜨리려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과 선을 명확하게 그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리 가라고 얘기를 하고 성적이 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자봉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무슨 테이프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뭐 커피를 나눠준다거나 과자를 나눠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보고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우리 10년도 더 됐네요. 옛날에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집회를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랑 굉장히 양상이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집회를 할 때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고관여층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신혼부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우리 저 속옷 잘못 먹으면 우리 죽는 거야? 하는 그런 불안감에. 그리고 그것들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실제로 뭐 30개월 이상 소고기나 이런 것들은 수입 안 하는 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모였던 것처럼 지금은 2030이랑 그 아기를 데리고 나온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 그 사람들은 물론 제가 보기에 그중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찍었던 사람들은 소수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극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질서 잘 잡혀 있고 마치 무슨 축제하듯이 친구들 따라서 이렇게 막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광우병 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사람들이라면은 뭐 광화문에 있는 전광훈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이 사람들의 목소리와 원하는 바를 잘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도리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거나 하는 식으로 민주당이 또 어떤 기회나 전화위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광우병 때는 일단 거기에 모였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명박 정부의 어떤 그 실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정이 투영이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정